제가 여의도 최고의 네. 트레이더라는 호칭으로 꽤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네. 그랬던 이유는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들과 거기에 매매 타이밍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투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즉 비정상의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고 좀 봅니다. 이제 저물가 시대는 끝나고 꽤 오랜 동안 꽤 높은 물가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주식시장에서 이 사람 말만 듣고 따라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만한 핵인싸를 모셨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초대 손님 박병창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뭐 자기소개도 좋고요. 네.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네. 박병창 제가 이름을 호칭해드리면 예. 괜찮으면 삼행시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해달라고 해서 고민했는데 제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딱딱하고 부르기도 어렵고 발음도 굉장히 어려워서 네. 일단 생각은 해왔습니다. 오는 네. 길에 네,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네. 한번 호칭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박수 칠 때 떠나라고들 합니다. 병. 병적인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높은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창. 그렇지만 창공을 향해 주가가 튀어오를 때가 비로소 매도를 준비할 때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냥 뭐 제 어쩌면- 캐릭터에 맞게. 예, 캐릭터도 맞으시고요. 어쩌면 이제 그냥 이름 소개라기보다는 이제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이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탁 던져주시네요. 머릿속에 주식 필요 없어가지고. 이 엄청난 책을 내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베스트셀러로서 많이 알려주셨고 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많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나갔습니다. 주셨죠. 이게 14쇄인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예. 주식의 기술적 분석 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예. 많이 나갔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 책이 나왔고 그 희대의 베스트셀러를 남기신 역시 또 한 번의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 책이 나왔습니다. 시리즈로 했는데요. 네, 저는 뭐 애정이 좀 있는 네. 내용들을 좀 담아서 책을 쓰긴 했는데 네네, 이 주식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네, 아마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도 그럴 겁니다. 네. 시황이 많이 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매매 심리는 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러셨구나. 팔리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뭐 나만 그런가 해서 네,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유명했던 또 셀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되게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떻게 했나 예, 교보문고를 예스에서 봤더니 네네. 그분들 것도 별로 안 팔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22년 또 23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경영경제서 자체가 네. 매출이 잘 안 났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시황 산업입니다. 예. 꼭 이런 책만이 아니더라도 경제, 경영, 주식과 관련된 예. 책, 유튜브 또 여기에 관련된 그 유료 콘텐츠들 하는 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다들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 소비자분들의 마음이 뭐 주식시장이 올라서 네. 뭐 좀 수익도 나고 주머니에 돈 좀 있고 하면 뭐 책 한 거 뭐 몇만 원짜리 사는 거 뭐 그런 거 뭐 큰 거 아니잖아요. 뭐 네. 사면 사주지. 네.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손실나가지고 그런 있는데 화딱지 나는데 무슨 책이야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러네요. 됩니다. 예, 그러네요. 어쨌든 이 매매 심리라는 관점에서 예. 오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 예. 이 주제로 제가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딱 3분 동안 3분 넘어도 되고 짧아도 되니까요. 예. 그동안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 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한 13권 정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거의 일관되게 꼭 요 내용을 넣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강연회 때도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4가지 동물 이야기.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네 가지의 동물이 있다라고 제가 가정하고 시장을 봅니다. 황소와 곰이 있죠. 황소와 곰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황소가 이기면 소위 그 불장이 되면서 시장이 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곰이 이기면 소위 그 곰매장이 돼서 베어스 마켓이 돼가지고 시장이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치열하게 늘 싸우고 어느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이익을 보고 또 뭐 지면은 손실이 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언젠가 또 이기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죠. 우리 시장에서는 황소와 곰을 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튼 간에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 곰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황소가 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이죠. 이들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이에 양과 돼지가 있는데, 양의 속성들은 우리 보면 양들이 이렇게 막 때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목동이 이끄는 방향으로 계속 끌려 다니지 않습니까? 또는 그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양의 속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소가 이기는지 곰이 이기는지를 잘 보면서 황소가 이기면 황소로 추정해야 되고 곰이 이기면 곰을 추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고 또 큰 손실이 나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역시도 시장의 주도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황소와 곰은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들도 양처럼 황소 이겨라 곰 이겨라 어느 한쪽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막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황소를 쫓아가면서 이제 곰하고 싸우셨단 말이에요. 황소를 응원하면서. 그러다 한참 싸우다 보니까 황소들은 다 빠지고 없어요. 자기 혼자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곰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이 투자 심리서의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싸우는 돼지들은 좀 방송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이거 유튜브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도살되어서 식탁이 오른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돼지가 되어서 만약에 이기는 경우가 생기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무조건 돼지처럼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 혼자의 독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양들은 수많은 양들이 떼를 지어 다니지만 그 중에 일부 양은 손실을 입고 다치긴 하지만 많은 양들이 그래도 잘 추종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돼지들은 한 번 거기서 다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살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할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는 재테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돼지의 모습으로 시장에서 맞서서 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빨간색 드레스 이야기를 제가 종종 또 드립니다. 현명한 장사꾼이라면 내가 빨간색 드레스 10벌, 파란색 드레스 10벌, 검은색 드레스 10벌, 30벌을 가져와서 이제 진열장에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빨간색 드레스는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그리고 파란색 드레스는 5벌이 팔리고 검정색 드레스는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이 장사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팔리는 빨간색 드레스를 빨리 더 들여와서 파는 가지고 이익권을 가지고 더 들여와서 부지런히 많이 팔아야겠죠. 근데 만일 이 장사꾼이 고객이 왔는데 고객한테 자, 검정색 드레스는 하나도 안 팔렸지만 내가 보기에 검정색 드레스도 너무 이쁩니다. 이거 사시죠? 라고 권한다면 이건 현명한 장사꾼이 아니겠죠. 이것은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황과 섹터를 보면서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시황이 어떻고 지금 섹터의 주도 섹터가 어떻고 주도 테마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거기에 추종하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이미 사양 산업에 있거나 또는 대세 시세를 내고 내려가는 쪽에서 계속해서 그게 좋다라고 하면서 하는 주식 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검정색 드레스를 이것도 이쁘지 않겠냐고 파는 그 장사꾼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걸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냐면 만일 이 장사꾼이 현명한 장사꾼이라면 검정색 드레스는 일단 파란색 드레스는 다섯 개 정도 팔렸으니까 뭐 그냥 냅두더라도
검정색 드레스는 하나도 안 팔렸으니까 이거는 어떻든 간에 빨리빨리 소지를 해서 재고 소지를 해서 팔아서 잘 팔리는 빨간색 드레스나 다른 드레스를 사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재고 소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테슬라에서 할인해서 막 팔잖아요. 그렇듯이 할인해서 팔아야겠죠. 그게 주식에서 뭡니까?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할인해서 판매하는 게 손절매예요. 여튼 간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팔고 잘 되는 쪽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내 보유 종목의 포트폴리오 교체 매매에서는 빨간색 드레스 이야기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길어졌는데 칠면조 이야기 맞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칠면조 이야기라는 것도 심리서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교수님 예전에 왜 참새잡이 우리 안 해봤어도 듣긴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광주리에 광주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광주리에 그 안에 쌀 넣고 이거를 이제 지탱하게 해놓고 나무로 그 긴 줄로 뒤에 있다 참새가 들어가면 이렇게 딱 덮으면 잡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 칠면조를 하나 봅니다. 큰 상자에 지탱하게 나무를 꽂아놓고 먼 발치에서 칠면조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이제 칠면조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딱 덮어서 칠면조를 잡는 거예요. 칠면조가 3마리 들어오고 4마리 들어오고 6마리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를 갖냐면 난 10마리 들어오면 나는 땡길 거야.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마리가 들어왔을 때 딱 1마리만 더 잡자. 그랬는데 1마리가 들어오지 않고 2마리가 나가버리고 3마리가 나가버리고 이제 6마리뿐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의 심리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좀 전에 10마리가 있었는데 내가 6마리에 왜 이걸 내가 그만둬? 좀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나가고 해서 2마리, 3마리뿐이 안 남았어요. 에이, 10마리까지 갔는데 2마리, 3마리 잡아봤자 뭐해? 아니면 말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칠면조마저도 그 광주리 바구니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이 노인이라고 여기 책에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몇 마리의 칠면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나? 혹시나 저 마지막 나가는 칠면조 1마리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빈털터리로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칠면조 잡이를 했던 사람이 잃은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일 뿐이에요. 그날.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수익을 냈다가 다시 본전 근처로 오는 게 0이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끝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거는 시간의 손실이 아니고 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줄을 잡아당겨서 그만둘 건지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목 교체, 아까 칠면조 빨간색 드레스 이야기는 종목 교체 부분에서 좋은 교훈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익 실현과 손절을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서 투자 심리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 3가지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요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다. 너무 말씀 좋고요. 진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기술이라든가 심리 그런 걸 모두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셔서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들은 그렇게 있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는데 실전에서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럼요.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요 시간에서는 일단 그 정도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본격적으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로 파고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트레이더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여의도 최고의 트레이더 아니십니까? 어떻게 좀 그런 애칭이 붙으셨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의도 최고의 트레이더라는 호칭으로 꽤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 좀 얘기가 길어지는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1996년 1월에 5급 사원 사령장을 받고 증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해서 1년 반 만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가 그랬듯이 저도 많은 빚을 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려워진 분이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좀 무섭게 얘기하면 사라진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겪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거래하신 분들은 모르시는데요. 옛날에 장내 3일 결제였고요. 오프라인 결제만 있었고요. 1998년 가을 지나고 나서 이후에
온라인 거래가 되면서 연속 재매매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연속 재매 그때 처음 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오늘 샀다가 팔고 다시 사면 오늘도 못 팔고 내일도 못 팔아요. 네. 근데 그러던 거래였는데 예. 그때 이후로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사고 팔고 계속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연속 재매매라는 거고 예. 연속 재매매가 생기면서 소위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이라는 이제 매매 기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이 됐고요. 그때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치 투자자가 돼가지고 이런 TV나 이런 데 나와서 가치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운영사의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그때 같이 활동하던 분들 중에 저도 그때 같이 거래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 인생의 피크가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가 언제였냐면요. 지수가 1999년도에 들어서면서 98년도에 최저점이 277포인트였고요. 그리고 2000년도 1999년 말에 1000포인트를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 못 벌었을까요? 제가 맨날 이거 물어보는데 재밌어서 스스로. 왜 못 벌었냐면 예. 돈이 다 없었어요. 아, 돈이 예, 없었어요. 예. 뭐 벌 돈이 없었어요. 아, 벌 돈이 없었다. 277에서 1000까지 가는 동안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조금씩 돈이 생기고 하면서 2000년도에 지수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또 반토막 났거든요. 그 한 해에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군요. 내려올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소위 단기 거래는 볼라틸리티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거래도 많이 했고 수익도 많이 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세를 좀 탔어요. 네. 그러니까 나와서 뭐 개인 사업도 좀 하고 그랬는데 잠깐 했는데 망했습니다. 이런 거 방송국도 차리고 강의도 하고 책도 그러셨어요? 내고 이런 거를 2000년도에 했었어요. 야. 알고리즘 매매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굉장하시네요. 근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너무 빨리 했네. 너무 빨리 해서 잘 시대를 못- 너무 앞서가셨네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알고리즘 매매를 이해 못하고 아,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무튼 망했습니다. 하고 다시 듣고서 거래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방송하고 외부 활동하면서 책도 내고 강의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증권사 직원들을 거의 대부분 교육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 증권사 직원들. 그래서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증권업계에서 나이를 먹으면 핑계이지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예. 저 역시도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좀 가치 투자 쪽으로 눈이 좀 가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그 투자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거래는 작은 금액으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나이 먹으면서 투자 금액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뭐 개인적인 금액도 맞아요. 그렇지만 네. 고객 금액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50억, 100억, 몇백억 갖고 뭐 데이 트레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음. 가치 투자 쪽으로 그러네요. 바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데 그 사이에 좀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단기 거래를 하는 이거 사실은 단기 거래는 투기입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투기인데 투기란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들과 거기에 매매 타이밍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투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투자 전략과 기법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왔는데 지금에 보면은 뭐 투자 금액도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최고의 트레이더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이 많은 그리고 많은 조언을 줄 수 있는 뭐랄까요 그냥 전문가의 한 영역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여의도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부끄럽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겸손이 바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정말 바닥도 보시고 큰 성공도 보시고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담아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요. 일단 22년 회고하고 23년을 한번 전망하는 큰 그림에서 짧게라도 해보고 싶은데 22년 주식시장을 좀 회고해 보신다면 저는 뭐 지나고 와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또 뭐 비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팬데믹 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동안에 저는 뭐 30년 근무했지만 이게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돈을 뿌려서 예. 그것으로 인해서 버블이 생기고 나서는 꼭 이런 후폭풍이 있었고요.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준의 대처대조표가 네.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디폴트가 나는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연준 대처대조표가 8천억, 9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8조 달러 이상으로 했잖아요. 5조 달러를 뿌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이 있었고, 물론 뭐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이제 교란도 있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즉 비정상의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왜 그런 것들을 경험 많이 했으면 그때 몰랐느냐?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책을 썼는데 늘 예. 반성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QT를 하는 동안 주식시장에 뜬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연준에서 계속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식시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전문가라고 하는 증권사 직원들도 야,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깨지고 또 복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좀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천천히 시장을 봤으면 그걸 좀 피해갈 수 있었겠죠. 네. 근데 만일 2020년도에 진입을 해서 뭐 2021년도에 잘 나왔다. 그런 분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하신 거고 또는 운이 좀 따라준 거고 네. 계속해서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이쪽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난 빠져나와 있어야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게 이제 전부 다 저는 심리의 문제, 마음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022년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늘 네. 그래 왔고요. 그래서 지금의 과정은 그러면 어느 정도이냐? 비정상의 정상화는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걱정은 뭐냐면은 정상화 됐는데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후폭풍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 뭐냐면 지난 15년 거의 20년 동안 저물가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물가 시대가 종료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제 웬만해서는 물가가 옛날처럼 그런 저물가 시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아. 물론 물가 자체가 저물가로 가서 제로 물가, 제로 금리, 제로 물가로 가는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주식시장이나 경제는 더 안 좋은 건 맞아요. 예. 적정선에 가는 부분은 맞지만 네. 이렇게 물가가 뭐 9%, 10% 가까이 갔다가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네. 뭐 거의 비슷했고요. 예.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요즘 시장이 조금 환호하는 게 그 기껏해 6.5%고 CPI 기준으로요. 예. 이게 뭐 진짜 2%까지 때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저물가 시대는 끝나고 꽤 오랜 동안 꽤 높은 물가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와는 좀 다른 시대를 좀 겪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게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렇게 22년 주식시장을 이제 바라보신다면 또 23년을 이제 바라보실 때 물가가 말 그대로 저물가 시대로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2% 언더로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뭐 금리 인하가 있을지라도 소위 우리가 바라는 적정한 수준의 금리 이렇게 높은 금리 말고 그 시대로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물가가 주인공이시니까. 2% 아래로 다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요, 네. 다른 거 다 빼더라도 네.